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노동시장과 실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06페이지고요 이쪽에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우리 챕터 4장이고요 노동시장과 실업,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제 그걸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하면은 당연히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노동시장의 소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 노동시장의 소개, 뭐 이거는 그냥 인트로 하는 거죠.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노동은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산 요소이다. 맞아요. 누가 노동력을 제공합니까? 자, 우리 노동시장 얘기할 건데 노동력이에요. 물론 이게 노동자 수라고 할 수 있고 노동시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임금이 있고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우리들이야. 우리 가게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노동을 사쓰는 수요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면은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줄에 노동은 가게가 보유하고 있으며 가게가 이를 기업에 공급을 합니다. 노동 공급 대가인 임금을 받게 되고요. 물론 임금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도 없긴 하겠지만 임금이 가장 주요한 소득원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임금 하에서 균형 고용량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업은 가게가 소유한 노동과 자본을 수요하게 됩니다. 그걸 결합해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노동시장은 이와 같이 가게가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가게의 임금을 분배하는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하나씩 봅시다. 노동에 대한 수요 먼저 볼게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 한번 볼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 결정. 자,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기업은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나와 있는데 미시에서 많이 봤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최적 노동량 이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함수가 있어요. 기업이 이걸 생산하려고 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시도하고 있죠. 자, 생산 요소는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그에 따른 대가 그리고 상품에 대한 그거를 가격을 P라 그러고 노동에 대한 가격, 자본에 대한 가격을 임금률, 자본의 한 단위를 명목 임대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이윤을 봐야 될 거예요. 이윤. 근데 이윤은 먼저 요 생산된 게 먼저 또 와야죠. 근데 생산물에 대한 시장 화폐 가치로 표현할 거예요. 총수입은 P 곱하기 Y가 되겠고요. 자, 총 비용은 지금 P를 곱했으니까 사실은 뒤에 붙어지는 게 명목 변수로 나타내는 거야. 명목 임금에다가 노동의 고용량을, 수요량을 곱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에 얼마나 사용했는데 자본에 대한 사용료, 거기 보시면 그게 임대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기업의 총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탈 레버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기업의 총 비용이다 해가지고 토탈 코스트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기업의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Y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Y 대신에 이 생산함수를 바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산함수를 다이렉트리 쓴 겁니다. 노동, 자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업이 노동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걸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최적
기업이 이윤극대를 나타낸 최적 고용량 이걸 나타내면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요거 P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P 놔두고요. 요 생산함수 L로 미분하게 되면 그게 MPL이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빼기. 여기 보시면 여기는 L로 미분하면 W 되고 요게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동의 한계 수입이에요. VMPL 이렇게 됩니다. 노동의 한계 수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W가 뭡니까 하면 노동의 한계 비용입니다. 노동의 한계 비용.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동에 따른 한계 수입에서 한계 비용을 빼면 그게 빵 이렇게 됐을 때가 이윤극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이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윤의 변화, 델타 이윤은 델타 수입에서 델타 비용을 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언제 균형입니까?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균형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노동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수입, 노동의 한계 비용. 여기 보시면 이거 VMPL이라고 하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임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로 맞추면 요거예요. P 곱하기 MPL. 자, 이게 왜 우하향합니까? 라고 하면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얼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임금이 얼마 주어지면 그때 주어진 임금에서 최종 노동량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09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걸 그대로 다시 쓴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이윤극대화 조건 1 나와 있고 이윤극대화 조건 2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윤극대화 조건 1은 어떻게 된 거냐면 명목으로 표현한 겁니다. P 곱하기 MPL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얘가 W랑 같다.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윤극대화 조건 2 이거는요. 실질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여기 나와 있는 명목임금을 P로 나눠준 실질임금 그렇게 한계 생산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아시겠지만 요거는 명목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얘는 실질 변수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거기 109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자, 이윤극대화 조건을 실질 형태로 바꿨는데 왜 그랬니? 라고 하면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요 실질 변수가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실질 변수로 사용한다는 거죠. 뭐 위에도 뭐 상관없어요. 기업에 보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명목 임금이 상승하였을 때 이런 정보 가지고 기업이 고용을 늘릴까 말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명목 임금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물가도 똑같이 상승했어. 그럼 실질 임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을 늘릴까 말까 할 때는 물가라는 정보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명목 임금이 2배 올라갔는데 물가도 2배 올라가면 뭐 쌤쌤이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변화시킬 요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여기야. 여기 보시면 이건 명목 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실질 변수로 나타낸 게 거기 보시면 이거요. 임금을 P로 나눠준 게 고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똑같이 얘가 이렇게 임금이 있고, 네, 거기 보시면은 VMPL 이렇게 있는 거를 실질로 나타냈어요. MPL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 임금이고요. 자, 거기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을 살펴보시면 명목 임금이 상승했어. 명목 임금이 상승했어. 여기처럼 명목 임금이 2배 상승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도 2배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목임금이 2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가면 P가 같은 크기만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P0에서. 그러면 여기 고용량은 변함없다. 얘가 당연히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P1 곱하기 MPL 이렇게 되면은 똑같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균형점이 거기 보시면 따로 거기는 없으니까 A에서 여기 B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2배 같이 올라가게 되면 명목임금과 그 다음 여기 물가죠. 물가가 모두 2배 상승시 네, 고용량은 어떻게 돼? L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이라고 하면 이제 안 움직인다는 거고 이제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2배로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X상표 처음부터 그냥 같이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P0분의 W0 요거랑 P1분의 W1 똑같은 거야.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금이 1,000원이었고 물가가 100원이었다 합시다. 그럼 이게 10인데 임금이 2배 올라갔어. 2,000원인데 물가가 200 올라가면 그것도 10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출 이렇게요.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가장 최적의 고용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계 생산, 그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결국 나와 있습니다. 결국 노동의 수요 곡선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실질 임금이 변화할 때 이에 대응하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고용량의 변화는 MPL 곡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을 수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임금 변화에 대응하여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자, 얼마만큼 노동을 채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실질 임금이니까 이거의 곡선에 따라서 고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예, 맞아요. MPL 곡선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에요. 결국은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실질 임금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쪽 보시면 얘가 내생 변수죠. 그래서 이 내생 변수가 변화하게 되면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따라 볼까요?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본의 변화이다. 맞아요. 결국은 이게 이동시키려면 실질 임금 이외에 다른 여기 노동의 한계 생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 생산이라는 건 뭐야? 아시겠지만 여기다 잠깐 보시면 한계 생산은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뭐가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L과 K 해가지고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F도 기술은 고정되어 있고요. 노동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변할 수 있는 게 K가 하나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생산기술 F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다시 자본량의 변화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K가 변하게 되면 한계 생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보완적인 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보완적인 관계.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하는데 한계 생산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니까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는데 여기다 그림을 살짝 그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노동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올라가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둘째 한번 볼게요. 둘째는 기술 수준의 변화와 같은 생산성 충격이다. 예, 프로덕티비티 쇼크가 왔어요. 생산성이 이제 기술 진보와 같은 생산성과 관련된 충격, 이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 함수에는 기술 수준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술 수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술 수준의 변화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그럼 역시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이 우측 상방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림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밑에서 보면 우측 이동이고 옆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 노동 수요 해가지고요. 이제 이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살펴본 거면 이걸 다 합쳐서 서메이션해서 나타나는 게 전체적인 총 노동 수요 시장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노동 수요 이렇게 나타내요. 노동 수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시장 전체를 분석할 때 이러한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보다는 거시에서는 전체 시장에서의 노동 수요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렇죠. 전체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장 전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니까 경제에 존재하는 기업들,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들이 각각의 노동 수요를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합해서 도출되는 거.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개별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나타낸 서메이션해서 나타낸 시장 전체의 뭐 노동 수요 곡선도 요거 서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서메이션해서 나타낸 것도 역시 우하향할 거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본이 변하거나 기술이 진보하게 되거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면 시장 전체 노동 수요 곡선도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노동 공급의 결정 한번 볼게요. 자, 노동 수요의 결정 받고 노동 공급의 결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해볼까요? 자, 노동 수요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노동 공급은 가게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줄에 가게는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인데 그걸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최대인데 또 그중에 일정한 시간은 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한 쓴 시간 빼고 남는 시간에서 뭐 여러 가지 여가나 아니면 노동을 즐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24시간 다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합니다. 자, 113페이지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누가 합니까? 하면 가게예요, 가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가게는 경제 활동에서 세 번째 줄에 효용을 누리게 되는데 효용을 극대화하는 걸 선택해요. 자, 효용은 두 가지 경제 활동에서 얻게 된대요.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가 활동을 통해서 효용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효용함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밑에 4-6식을 보면은 소비 그리고 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C가 뭐냐면 컨섬션 해서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여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는 효용을 증가시키고 여가도 좋은 거죠. 효용을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무찰곡선은 이제 효용함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가와 소비를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효용함수 얼마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볼게요. 예산제약식을 봅시다. 예산제약식 우선 숨겨져 있는 예산제약식은 24시간 가지고 내가 여가를 즐기거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제줄 4-7식을 보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당신은 시간당 임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요. 근데 주어진 정보가 24시간 가지고 여가와 이게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암묵적 제약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명시적인 제약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칠판에 H가 지금
여가예요, 여가. 그래서 H는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로 나타내도 되는데 요 L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W0에다가 24-H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산식은 마이너스 W0H에다가 더하기 24시간을 다 쓰게 됐을 때 W0만큼 절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뭐 다음 페이지는 뭐 특별하게 뭐 그림은 그려있지 않지만 이 예산선 살짝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가가 있고 좀 이게 지금 예산선이 되는 거예요. 예산선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얘가 예산선의 기울기인 거 이해되시죠? 기울기예요, 기울기. 얘가 수직축 절편입니다.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량, 소비재 수량. 자, 그러면 기울기 있고 절편이니까 얘가 만약에 24시간이니까 여기 24시간을 다 쓸 수도 있고요. 24시간을 다 써서 일을 하게 되면 24시간에다가 W0라는 임금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임금률에 따라서 기울기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기울기 임금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114페이지에 노동의 공급의 결정, 여가와 노동소득 사이의 상충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이게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요, 무찰보국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경우가 효용 극대화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여가고 소비가 되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무찰곡선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효용 함수가 이렇게 접할 때가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거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효용 극대화되는 상태는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W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무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MRS, 얼마나 내가 여가와 소비를 좋아하는가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MRS, 여가를 먼저 써야겠네요. 여가 소비. 그러니까 이거는 MUH예요. 여가의 한계 효용이고 그 다음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이고 얘가 임금률 요거랑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뜻이 뭡니까? 라고 한번 보시면 얘는 자, 우리 관심사가 여가, H가 여가잖아. 여가를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한계 대치율이라는 게 뭐야? 여가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여가에 대한 느낌이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한계 편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이만큼 임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여가에 대한 이거 한계도 써야 되겠네. 한계 편익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가에 대한 한계 마지널 코스트 그 느낌이에요. 내가 여가를 1시간 즐기게 되면 이만큼 임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같아졌을 때가 바로 최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시면 실질임금 변화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여기 지울게요. 자, 지금 노동을 공급하는 겁니다. 노동 공급. 지금 노동 공급 곡선은 뭘 도출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짝 미니 그림 보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을 공급하는 애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살짝 도출하려고 해. 그래서 임금이 제시됐을 때 너 얼마나 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임금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살짝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14페이지 밑에 실질임금의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나와 있는데 노동수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이 변화하면 노동공급을 변화시키는데 실질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실질임금이니까 원래 이렇게 봐야 돼요. P분의 W인데 살짝 우리가 W로만 그냥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공급에 따른 한계 이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실질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노동공급도 증가하기로 생각할 게 뭐 우리가 쉬워요. 그래서 당연히 임금 올라가니까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있어요.
자, 우선 실질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또 한계 비용도 또 변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있죠. 실질 임금 증가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 여가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 거기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억의 유산을 갑자기 물려받았어. 그럼 나의 여가 가치는 어떻게 돼? 옛날에는 내가 백수고 실업자고 돈이 아니면 되게 임금이 낮은 수준에선 여가 뭐 줘봤자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TV만 보는 거였는데 10억을 갑자기 물려받으니까 여러 가지 나의 취미생활도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가가 당연히 평가가 달라져요. 여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에 따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는데, 자, 대체 효과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체 효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실질 임금의 증가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밑줄 치세요. 실질 임금이 여가의 가격입니다. 왜냐면 내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를 즐길 때 임금률이 시간당 10,000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요게 여가의 가격이죠. 여가의 가격이라고 할게요. 여가의 가격. H라고 쓰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이었으면 내가 여가를 즐기게 되면 뭐 2시간 즐기면 20,000원 포기하는 건데 시간당 임금이 100,000원이야. 그러면 여가를 2시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를 2시간 즐기면 맞아요. 200,000원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올라갈수록 여가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이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네. 자, 밑에 소득 효과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실질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대체 효과를 통해 가지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케이 되는데 두 번째 줄 봅시다. 실질 임금의 상승은 가계가 처해 있는 조건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는 거냐? 이쪽으로 올게요. 내가 실질 임금이 얘가 W0에서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가는 거지, 기울기가. 그럼 이 안에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실질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가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임금률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세요.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가 소비량은 증가하게 돼요.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볼게요. 실질 임금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가 나타내는데 요겁니다. 실질 임금이 증가했을 때 밑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있습니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해서 여가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증가. 소득 효과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의 소득이 거기 보시면 노동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가가 증가하고 노동 공급 감소. 그러니까 우리 대체 효과가 언제나 상식 효과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얘가 좀 소득 효과가 좀 삐딱 효과가 좀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역주행으로 합시다. 역주행으로 하면 자, 거기 여가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득과 여가의 모형에다가 밑에 이제 노동 공급 곡선과 관련된 그 얘기가 거기 담겨져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가 H라고 놓고요. 여긴 노동이라 놓읍시다. 여기 이제 노동 소득이야. 그러니까 소득인데 노동 소득.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그냥 소득인데 이제 비근로 소득은 현재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24시간을 내가 띵까띵까 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거기 보시면 W1이라고 그럴게요. 얘가 W1이야.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W1일 때 너 얼마나 일할래? 그러면 여기 무차곡선은 A만큼이죠. 이만큼 A로 요거를 선택하고 있어요. 효용함수 이렇게 있고요. 그럼 내가 일한 노동시간은 거기 L1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이 얘가 노동시간이에요. L1 이렇게요. 원래 이제 L1은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24시간에서 여기가 원래는 H1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H1에서 24에서 H1을 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L1 이렇게 된 거예요.
L1은 24에서 H1을 뺀 거예요. 여가 시간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어디에 해당할 거예요? A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W1에다가 내가 일한 시간이야. 24시간을 맥스로 할 수 있으니까 24라고 해야겠죠. 거기는 이제 따로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를 그냥 L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임금률이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여기는 W2에다가 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겹치면 안 되니까 좀 조금만 그릴게요. 자, A가 이렇게 있다가 B가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갔습니다. B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쭉 해가지고요. 이게 노동시간이잖아. L2 이렇게 할게요. L2. 얘는 L1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노동시간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W2에서 증가했죠? W2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임금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W3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맥스가 W3에다가 L 24시간 이렇게 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C라고 합시다. 이렇게 C. 너무 많이 그리면 교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C일 때는 노동 공급 시간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랑에서 파랑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 노동 공급이고 이쪽으로 가면 여가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L3 하면 좀 줄었어. 그래서 올라갔더니 여기로 좀 줄었어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후방으로 굴절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미시에서는 이걸 이제 뭐 대체 효과랑 아니면 소득 효과랑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보상 변화할 텐데 여기서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요 내용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우상향 하는 경우에는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116페이지 첫 번째 줄. 따라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양자 중에서 어느 효과가 더 큰 거냐에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 효과가 크게 되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후방 굴절하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일반적으로 어느 효과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한대요. 보통은 대체 효과가 크다라고 봐야겠죠. 첫째 볼까요? 가계 구성원들의 효용함수에 의존할 것이다. 맞아요. 여가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노동을 선호합니까? 소비를 선호합니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크기의 결정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자, 효용함수의 형태예요. 효용함수. 여가를 얼마나 선호하는가예요. 효용함수의 형태. 네, 거기에는 이제 보니까 만약에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효과가 없어요. 그럼 대체 효과만 고려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둘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실질 임금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것도 있네. 실질 임금이 상승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임금의 상승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지속성 이렇게 보는 거죠. 지속성. 그게 아니라 일시적이야. 잠깐 그냥 실질 임금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원상복귀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17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그리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 효과는 거의 없게 되고 대체 효과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별표 좀 하시죠. 실질 임금의 상승이 일시적이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 임금의 상승이 영원히 지속된다? 생애 전체적으로 봤더니 끄덕끄덕 나의 실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걸로 다 알면 미리 다 거기 반응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득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대체 효과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밑에 노동 공급 곡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고,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자,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쭉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노동 실질 임금, 요걸로 표현할까요? 자, 노동의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실질 임금에 대한 함수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노동의 공급 곡선, 얘가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 거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실질 임금이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 외에 다른 게 변화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18페이지 보시죠. 자,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볼게요. 여기 실질 임금이 이제 내생 변수니까 요거 이외에 실질 임금 이외의, 네, 첫 번째 줄 보시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요인으로, 네, 거기 보시면 노동 공급이 변하면 노동 공급 변화 시,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냐면요, 실질임금 이외에 다른 게 변하게 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실질임금이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고용이 증가하면 우측이동, 고용이 감소하면 좌측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유산을 물려받아서 갑자기 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됐어요. 부가 증가했어요. 증가시, 나 부자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 소득 효과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다음 줄에 보세요. 여가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지며, 이렇게요. 그러면 여가를 더욱 선호해요. 여가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좌측이동이 감소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자, 부가 외생적으로 감소했어요. 노동 공급은 그럼 우측 가요. 부가 감소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 보니까 홍수가 나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피해로, 예, 재산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미래 실질임금, 다음 단락 보세요. 미래 실질임금이 변한다고 기대한다면, 세 번째, 미래의 실질임금이 변화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화시. 아셨죠? 자, 그래서 미래 실질임금이 변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현재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실질임금이고요. 미래 실질임금이 변하게 되면은 곡선 자체가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승진으로 예상된다면, 승진이 예상돼요. 아, 나 승진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 나는 당연히 어차피 승진해서 연봉이 오를 거야. 이거 똑같지. 이거 유산을 물려받을 거야. 이걸 미리 땡겨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총 노동 공급, 또 시장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에요.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꺾이는 부분이 이제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꺾이는 부분이 달라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이거 노동 공급 곡선을 이제 시장으로 만들어요. 시장에 대한 노동 공급 곡선은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우선 시장 전체 노동 공급 곡선은 개별 노동자의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서메이션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총 노동 공급은 증가해서 우상향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자, 거기 보니까 개별 가게의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니까 총 노동 공급 곡선도 우상향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이미 하나 밑줄 치세요.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취업자예요. 취업자는 노동 시간을 늘린다니까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고, 다음에 둘째, 실질 임금의 상승에 따라서 이전에는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경할 인구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낮은 임금 하에서는 나 일 안 해. 비경할 인구로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이 이거요. 새로이.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야. 임금이 올라가면 이전에 취업했던 사람들은 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이 거기 보시면 비경할 인구에서 노동 공급 신규 노동자가 새롭게 유입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임금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노동시장의 균형 나와 있는데 그거는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을 그냥 합쳐서 그냥 살짝 거의 그려놓은 거니까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0페이지 가보시면 밑에 균형 임금, 균형 고용량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A점이었는데 노동 수요에 대한 충격으로 노동 수요 곡선의 우측. 그냥 수요 공급 얘기니까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 어떤 노동자의 부가 외생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을 때 여가에 대한 선호가 변했을 때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충격이 미쳤을 때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 뭐 그런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반은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살짝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도출되는 거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업에 대한 종류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